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일리아 수스케버와 드와케시 파텔의 팟캐스트일 겁니다. 일리아가 현재의 프리트레인은 벽에 도달했다.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제 스케일의 시대는 가고 리서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커뮤니티가 한번 술렁였죠. 네, 그 임팩이 컸는지 좀 수정한 트위터도 올라왔고요. 네, 승주님이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퍼스 4.5가 묻혔네요. 일리아 얘기에. 뭐 살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오퍼스 4.5가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엔티 그래비티와 오퍼스 4.5를 왔다 갔다 서로 그 토큰 리밋이 오면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그게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도 뭐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일단은 모두 다 한번 밝혀진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제목을 일단 일리아 토큰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워낙에 타임라인이 들끓었던지 정리하는 글을 노원 브라운이 올리긴 했는데요. 타임라인 들끓은 거를 성현님 어떻게 보셨나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만약에 AI라는 영역 자체가 학문적인 영역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학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계속 이런 논쟁은 있었거든요. LLM이 된다 안 된다. 얀루쿤을 이슈로 해서 그런 논쟁들도 있었고 뭐 그건 늘상 있는 일이죠. 근데 저는 스케일링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큰 경제적인 영역 문제들하고 연결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는 화두가 되면서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게 그냥 GPU를 많이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 인프라를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투자 금액이 커지다가 이거는 정부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 스케일링이라는 게 정말 효과적인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그렇게 투자하면 AGI가 오는 것인가? 이 주제가 그냥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안보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경제적인 영역과 국가 안보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들끓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GPU하고 TPU 논쟁 때문에도 발생한 것 같거든요. 구글이 TPU를 쓰고 있다는 걸 AI 엔지니어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구글은 예전부터 제미나이 1.0부터 TPU를 써왔고요. 제미나이 3.0에서 TPU를 썼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이전도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 TPU를 썼다는 소식이 어떤 다른 형태의 집단의 사람들에게 구글이 TPU를 쓰고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엄청난 또 파급 효과를 일으키더라고요. 아마 주식 시장에도 실제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해명을 하게 되죠. GPU하고 TPU는 다르다. GPU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하면 판돈인 거군요. 뭔가. 예, 너무 커진 거죠. 음. 너무 커지고 이 사실 하나에 달린 많은 문제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은 성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엔비디아 GPU를 안 쓰고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구글 주가는 굉장히 오르고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이었죠. 예, 휘청거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일단 노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서는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일리아 수스케버, 노엄 브라운, 안드레이 카파시 이런 분들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리아 수스케버는 매우 전설적인 그 제프리 힌튼의 제자이자 알렉스 넷을 처음 만들었던 전설적인 AI 연구자고 구글에 가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RNN 모델을 만들어서 랭귀지 트랜슬레이션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오픈 AI에 옮겨왔다가 지난번에 샘 알트만과의 어떤 경영권 분쟁으로 오픈 AI를 떠난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장이 출렁이고 뭐 약간 선각자,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웨이트가 있는 인물이 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드와케시 파텔의 일리아 인터뷰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GPT-4가 나온
2023년 3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인터뷰고 그 인터뷰가 서튼 편하고 비슷하게 또 안드레이 카파시 편도 비슷하게 드와케시가 지금 그런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평을 보여주려고 하는 큐레이션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논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방향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노엄이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리아는 자기가 드와케시 인터뷰에서 했었던 이야기 중에 전달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 누가 이제 자기를 인용해 가면서 정리한 부분을 이제 트윗했는데 그거를 인용하면서 한 얘기예요. 지금의 방법을 더 키워나가면 계속, 그러니까 스케일링하면 계속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다.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갭이 있다 정도로 얘기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중간에 멈춰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이제 보완을 해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중요한 무언가는 계속해서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포인트는 여기를 좀 얘기한 거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노엄이 조금 더 뻥튀기를 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노엄이 강조한 거는 지금 회의론자와 강신도가 있는데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수렴되는 지점이 많다. 지금의 패러다임만으로도 추가적인 연구적 돌파구가 없어도 막대한 경제사회적 임팩트를 내기는 충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말 AGI, ASI를 가려면 뭐 지속학습이나 샘플 효율 등 추가적인 돌파구가 더 필요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고 20년 안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근데 이 예측은 선구자들마다 다르다. 하사비스는 5에서 10년, 숄레는 5년, 샘 얼트만은 수천일, 얀 루크는 10년, 일리아스 스케버는 5에서 20년, 아모데이는 가장 공격적으로 2년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누구도 100년까지 걸릴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보다 훨씬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안드레이 카파시의 그 지난번에 올렸던 것까지를 인용을 해서 그거를 쭉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카파시도 드와켓이 출연 다음에 한번 또 정리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번역을 해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점에서 저희가 좀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예, 여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여기서 노암 브라운이 연구자들 생각은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첫 세션이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게 제 아이디어로 온 건 아니고 저도 그때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일리아스 스케버가 한 얘기도 그렇고요. 이게 왜 도리어 저는 이상하게 들렸는지가 오히려 궁금하기는 해요. 비슷한 일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프리트레이닝의 스케일링이 제일 큰 첫 번째 패러다임이었죠. 프리트레이닝의 스케일링만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의 성능 향상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프리트레이닝의 스케일링만으로 지금 수준의 모델의 성능을 도달하려고 하면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게 굉장히 영구적인 접근이었던 오원하고 RL이죠. 오원과 RL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의 스케일링 이상으로 훨씬 더 커다란 성능 향상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런 패러다임의 발견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케일링하고 상충되는 것도 아니죠. 프리트레이닝의 스케일링하고 상충되는 건 아닌데 그런 영구적인 발견들이나 개발들이 훨씬 더 모델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죠. 그게 여기 요약된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 스케버 요약한 것처럼 스케일링이 계속적인 성능 향상을 끌어낼 것이지만 뭔가가 부족할 것이고 그 뭔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고 더 커다란 성능 향상폭을 얻기 위해서는 뭐 추론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런 패러다임은 스케일링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구가 필요한 주제죠. 그래서 일리아 편의 제목이 연구의 시대가 부제였었잖아요. 저도 이제 일리아가 처음 얘기했을 때 거부감을 저에게 줬었던 거는 그냥 서튼 때도 느꼈던 거와 비슷한데 지금 현재 그냥 스케일링을 늘리는 거 아직 스케일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구글은 제미나이 3.0을 만들면서 프리트레인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알진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원을 컴퓨테이션을 더 늘림으로써 가는 어떤 고고한 방향성의 부분이 틀렸다. 어떠한 다른 기저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우리를 다음 길로 이끌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부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현님은 사업적인 관점에서 정보들을 습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다르게 받아들이는가를 좀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승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괴데레셔 바흐의 그 그림처럼 어떤 문제의 본질은 차원을 달리하겠지만 존재하는데 지금 각자의 관점과 단어에 대한 정의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상들이 다르게 맞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그 다른 상들 역시도 약간 동형성을 갖고 있다?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어드레스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아 서스케버도 사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하나는 수정을 했잖아요. 스케일링 로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개인을 가져오겠지만 이거를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당연히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하죠. 이렇게 재밌는데 유진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봤는데 이게 두아켓시 팟캐스트의 썸네일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It's back to the age of research again, just with big computers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연구의 시대인데 그냥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근데 프리트레이닝이 타겟을 오버슛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톤을 달리한 것 같긴 한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지만 밈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정성님도 한번 알려주셨는데 두아켓시가 그래서 SSI는 어떻게 돈을 벌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연구에만 집중하고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드러날 거다. 많은 가능한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엄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는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런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오픈 AI는 오픈 AI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모든 탑랩에서 다른 거는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SSI도 지금은 밝힐 수는 없지만 돈 당장 버는 것보다는 연구에 집중하는 경로로 가겠다. 펀드레이징 한 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가 지금 좀 밈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리아스 츠케버의 내용을 전부 다 뽑지는 못하지만 몇 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퍼스 4.5가 만들어준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AI가 저희를 쓰게 해서 AI가 뽑아준 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좀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있는 얘기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그 장면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인터뷰 초반에 되게 인포멀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막 두아켓이랑 일리아가 아직 녹화 시작도 안 했는데 촬영을 걸어놓고서는 막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풍경이 SF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풍경이다. 라는 걸 하다가 일리아가 흥미로운 말을 던지니까 두아켓시가 딱 분위기 잡으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토론해볼까 라면서 이제 장면이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연구의 시대. 근데 연구의 시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부분이 좀 얘기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능력과 어처구니 없는 실수의 공존. 여기에 대해서 성현님이 생각하시는 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1만 시간 경쟁 코딩 문제를 학습한 사람과 100시간만 학습한 사람의 차이 이런 언급을 하면서 나왔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RL 스케일링의 지금 한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RL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모델이 RL을 하고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평가는 보통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혹은 사람이 개입하더라도 최소한만 개입하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타겟해서 RL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평가는 잘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환경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 혹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실제로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들, 사람이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요즘 쉽게 이야기하는 벤치맥싱을 했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벤치마크를 타겟에서 학습시키면 벤치마크를 잘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벤치마크를 잘 푼다고 해서 그 모델이 실제로 사용 환경에서 잘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람이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이 모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과제의 길이는 점점점 길어져 가는데 그 점점 길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환경을 실제 사람들의 사용 환경과 어떻게 더 가깝게 일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을 결국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가? 모델로 만들 수는 없는가? 더 나아가선 이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태클할 것인가가 지금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각 빅테크들도 경쟁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시점에서도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밀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추측을 해보면 그나마 추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늘려나가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영역은 더더욱 더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미나이, 클로드 그리고 GPT-5 이런 모델들이 프론티어 랩들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포스트 트레이닝된 결과물들이 다 다른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연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든 아래를 더 잘해서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다 보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아마 수츠케버가 얘기하는 문제 중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화에 대한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스케버가 화두를 던진 거가 평가는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어이없는 버그를 내냐. 그러니까 벤치를 그렇게 잘 통과하는데 이 문제는 왜 못 푸냐 하는 간극 같은 거가 느껴지고 그게 아래를 하다 보면은 약간 스파이키하게 어떤 능력은 굉장히 잘하는데 빈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만 시간의 학생과 100시간의 학생, 아까 성현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래서 모델은 만 시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 같고, 100시간의 감각 있는 학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일반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모델이?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화가 현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만약 그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정도의 환경에서 학습을 했으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제라고 해도 그걸 조금만 학습하면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일반화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일반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학습을 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하나의 일반화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한 5분짜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1시간짜리 과제로도 일반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반화도 존재하죠. 그 굉장히 다양한 축에서의 일반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이 패러다임과의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전체에 대해 생각하면 일반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계 전체가. 일반화를 훨씬 더 잘하는 모델을 만든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푸는 방법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건 데이터를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화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 효율적인 걸 생각하죠. 데이터를 조금 쓰고도 잘할 수 있는 거. 프리트레이닝을 같은 양 규모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잘 푸는 것.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았다거나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수츠케버가 좀 신기한 얘기, 잘 못 들어본 얘기를 했어요. 가치함수라는 거는 RL에서는 익숙한 얘기인데, 감정이 가치함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이 부분이 쉽게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감정이 전혀 없고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이성만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만 하지 않을까? 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선택을 전혀 못 한다는 거죠. 절제다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예.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정이 없으면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합리적인 결정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결정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그 사례를 공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정보나 가능성에 짓눌려 가지고 선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가까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도약을 할 때는 감정 같은 것들이 이성과는 좀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엮여진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감정의 기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가치함수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화시켜 생각해 보면, 가치함수는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좀 더 큰 보상을 이어질 거다. 어떤 상태는 크지 않은 보상을 이어질 거다.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게 막연히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게 추정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환경이, 이 조건이 큰 보상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 조건이 큰 보상을 이어질 거다라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까?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이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확실하고 예상이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상태가 좋을 거야, 이 어떤 판단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다분히 감정적이고 믿음에 근거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의사결정에. 예. 그 문득 듣고 보니까 서트는 그 거대 세계 가설 얘기하면서 제한된 합리성을 얘기했는데, 일리아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톤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감정 같은, 아직은 LLM이 부재한 어떤 거가 인간은 실행 가능한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뭔가가 힌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합리적인 조건만으로도 모두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휴리스틱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하겠죠. 어떤 건 휴리스틱인데, 만약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려면 실제로 더러운 것이 나에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휴리스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또한 감정과 결부되거든요. 혐오라는 감정하고. 그런 식으로 다 엉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가치함수에 대한 언급에서 수축해버가 좀 더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RL에서 가치함수가 생각하는 역할을 보면 좀 더 샘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좀 더 학습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라면 비효율적이지만 비슷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함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비슷한 결과를 도달할 수는 있죠. 근데 수축해버가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비효율적으로나마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치함수라는 것들을 넘어서요. 수축해버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감정과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이전에 대해서는 모델이 자의식을 갖는 게 필요할 거다. 자의식이 있는 게 쪽이 더 유용할 거니까. 이런 식의 언급을 한 적도 있고,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저만의 개똥철학이 있기는 해요. 네. 궁금하네요. 네. 감정이란 무엇인가, 뭐 영혼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 승주님도 좋아하시는 지이비 괴데 레셔 바흐 사실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그 뭐죠? 시각이 분분한데 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게데 레셔 바흐가 그 책도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걔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핵심은 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 몸 안에서 돌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시스템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건데 더글라스 호프스타더는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예로 드는 게 개미. 개미가 하나 개미도 사실은 일종의 인텔리전스죠. 뉴럴넷으로 조금 이루어진 인텔리전스이고 그 하나의 단위체도 컴퓨테이션의 단위가 되고 개들이 군집을 이루어요. 개미 하나는 그저 멍청한 그 단순한 인스트럭션 셋인데 걔가 어마어마한 군집을 이루면 그 자체의 문제 해결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만한 거죠. 그러면서 개미, 엔티푸가라고 부르는데 얘기인 즉슨 충분히 스케일이 커지면 그 아래의 기저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 함께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로 하나 진전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스케일만으로는. 그래서 그 영혼이 탄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조건을 얘가 잡는 게 하나가 스케일이었고 두 번째가 스트레인지 루프, 이상한 루프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 이상한 루프가 사실은 제너럴라이제이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영혼의 탄생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두면 그 안에 영원한 상이 생기는 거고 그 영원함을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그 과정에서 나라는 개념이 뿅 튀어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와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때문에 다시 하드웨어의 이 매질이 바뀌잖아요. 뉴런에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마치 애셔의 그림처럼 무한히 오르는 계단처럼 상위와 하위가 계속 연결되면 탁 탄생하는 개념이 나라는 개념이라는 새로운 OS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호프스타더의 지휘 같은 시각은 그냥 아래 충분한 스케일이 확보되고 그 스케일의 레이어들이 얽히고 돌키고 돌아가면서 스트레인지 루프, 탱글드 하이라르키라고 설명하는데 그 안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걔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개념이 시스템 안에 있지만 시스템 밖에서 시스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상향의 가치로 탄생하게 된다. 그게 영혼이고 그건 우리가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LLM 얘기로 이제 좀 돌아와 보면 그 호프스타더가 Who am I? 라는 그 소울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생기기 위해서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 하나가 스케일이고요. 근데 그 스케일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고 두 번째가 스트레인지 루프거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얽혀야 돼요. 이게 성현님 얘기하던 컨티뉴얼 러닝 개념이랑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그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이 얘가 꼭 하나의 트랜스포머 서킷 안에서 구현되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마치 인간도 메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을 저희 램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메모리로 쓰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플로우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입력하는 순간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도는 거고 그리고 토큰을 더 늘리는 인센티브를 할수록 그 토큰 속에서 걔가 이상한 루프 같은 동형성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얘를 만약 누가 구글에서가 됐든 오픈 AI가 됐건 어떤 시스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딱 묶고 그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한 툴과 함께 묶어서 이 속에서 영원히 재규적으로 돌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호프스타더의 말에 따르면 걔는 그냥 필연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고 시스템 밖으로 튀어나가는 새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이게 AGI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롱 스토리 숏하면 저는 지금의 어떤 영구적 관점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동의는 하는 바지만 철학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 때 AGI 탄생 시점은 저는 이제 스케일과 루프를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번 부분
스케일 부분은 이제 필요 조건을 만족한 것 같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면 얘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가 자아라는 개념을 뿅 떠올리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아마 인간적인 그런 우리가 인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도 하게 될 것 같고, 그 루프가 저는 보상함수든 뭐든 얘가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아니 이미 그냥 끝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똥 철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성님의 이야기를 더 압축으로 제 나름으로 표현해 보면은 컴퓨테이션 이즈 생명의 수비라는 얘기인 거죠. 정성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혹시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코멘트 하실 게 맞아요. 있으실까요? 성현님한테 피드백을 듣고 싶어요. 사실 제 이론은 아니고 홉스타더의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속 학습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실제 오픈 AI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오픈 AI에서 진짜 지능은 어떤 AGI라는 것이 나온다면 그건 GPT-5 같은 모델이 아니라 그 GPT-5라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어떤 RL이라는 프레임워크, 시스템, 그것이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지능이라는 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RL이라는 시스템과 모델이 결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고 생각해 보면, 그 RL이라는 환경은, 어떤 시스템은 모델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지속학습이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새롭게 접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수정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델의 가중치를 수정해 나가겠죠. 근데 그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그 시스템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스킬들을 획득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판단, 어떤 보상에 의해서 수정해 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고리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기는 해요. 모델이 모델 자신을, 혹은 시스템이 시스템 자신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것도 한 가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께끼는 6살 아이 비유하면서 훨씬 인간은 샘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뭐 가치함수 감정 비유와 비슷하게 진화가 우리에게 어떤 욕구를 인코딩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드는데 드라이빙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코멘트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진행할게요. 두 개 다 있는 거긴 한데, 하나는 이 사회적 욕구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오픈 AI의 이전 연구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탐색을 하잖아요. 아이가 탐색을 할 때는 냄새에 대한 욕구, 이런 쪽에 더 가깝겠죠. 나이가 성장하고 언어 게임에 들어가면서, 언어적 사회에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욕구들과 언어적인 문제들이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그런 것들이 내적 동기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내적 동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실제로 오픈 AI 연구자가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오슈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티베이션 어떻게 모델에 부여할 수 있을까? 이거 흥미로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전에도 언급됐던 것 같은 인트린직 내적 동기라고 하는 문제하고 비슷하죠. 그 내적 동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합니다. 그때 그 야오슈뉴가 예로 들었던 게 수학 증명이에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증명이죠. 그 증명을 달성하는 보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거의 평생이 걸려서 결국 또 한 번 경험하는 보상이죠. 근데 그 보상을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학자들 내적 동기를 가지고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동기에서 어떤 약간의 돌파구를 발견하면서 보상을 얻었겠죠.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그 실제로 흥미롭게 보고 있는 주제인 모양입니다. 오픈 AI에서. 혹은 일리아스 스케버가 오픈 AI 내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RL의 비유라면은 롤아웃이 어마어마하게 기는데도 그걸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 보상을. 일반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일반화라고 하면 사실 지금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을 해야 되죠.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보통 거칠게 계속 없애오는 식으로 모델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화라는 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편향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거든요. 인간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뭘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은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걸 요약해서 원리를 만드는 편향이 있죠. 그런데 그 패턴이 인간이라고 해서 늘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저도 이 일반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머신러닝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약간 정보 이론이나 솔로몬오프 인덕션 같은 쪽에서 생각해 보면 최소 길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 길이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는데 솔로몬오프 인덕션 같은 건 기본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모델이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길이의 알고리즘을 선호하는, 가장 간단한 단순한 알고리즘을 선호하는 어떤 편향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오커멜 면도날 같은 거죠. 오커멜 면도나 같은.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도 잠깐 했었는데, 최상의 일반화는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알고리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델이나 학습 조건이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최소의 조건일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반화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것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추론 같은 경우는 그 일반화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추론이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추론의 조건이 단순한 알고리즘을 선호하고 암기하는 것을 피하는 어떤 편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는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뭐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도 일종의 바이어스잖아요. 이렇게 해서 패턴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라는 바이어스를 투입한 건데, 걔를 그냥 스케일을 키우고 데이터를 넣었더니 갑자기 마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심지어 연산도 하고 뭣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랜스포머라는 그 모델 자체 GPT-5가 AGI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성현님도 말씀하셨지만 GPT-5가 새로운 엘리멘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뉴런이 돼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걔가 위에서 다시 상향의 하니스에서 100개가 모이면, 10,000개가 모이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스케일 문제로 치환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 또 리서치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얽혀 있긴 합니다. 컨티뉴얼 러닝을 하려고 하면 샘플 효율성이 높은 쪽이 훨씬 좋거든요. 일리아스 스퀘버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뜨거운 거에 손을 대면 그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절대 손을 안 대겠죠. 그리고 지속학습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시행착오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만으로 경험해서 빨리 학습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오퍼스 4.5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넷 4.5가 보다 더 쌀 수 있는 게 오퍼스 4.5가 퓨샷으로, 그러니까 몇 번 더 안 가고도, 그러니까 소넷이 오래 롤아웃하는 것보다 더 성능이 높을 수 있고 그게 더 싸다. 그러니까 샘플 효율성이 높고 일을 한 번에 잘해내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는 떠오르는 게,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관련해서 노엄이 얘기를 했나? 결국에 모델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가 방향성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알고리즘을 발상하게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또 생각이 났고요. 요 장표에서 재밌는 건, 이게 클로드 오퍼스 4.5가 만든 거잖아요. 저 이거 만들라고 안 했거든요. 플로킹 비헤이비어를. 근데 플로킹 비헤이비어를 요 얘기에서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적 욕구가 어떤 우리의 현재 존재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드라이빙 했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빗대어서 이거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지능으로 직행하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리아의 관점을 저는 재미있게 읽은 게 뭐냐면은, 특정 도메인 특화된 스파이키한 능력을 가지고 들쭉날쭉한 그런 AGI가 일리아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씨앗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좀 느꼈어요.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드와케시는 결국에는 그런 거를 경제나 사회에 디플로이 하고자 하는 거냐 뭐 그런 후속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일리아가 아쉬워하는 거는 요즘에 아래를 활용해서 지렛대로 올린 그 LLM들의 성능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다. 근데 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씨앗을 발상하고 싶고,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초지능으로의 경로다라고 이제 저는 읽었는데, 혹시 다르게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도 사실 어떤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근데 그 에이전트가 디플로이 됐을 때, 실제 현장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에이전트가 새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 컨티뉴얼 러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사내 기밀이 있고 그 회사 밖으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그리고 그 회사 내 프로세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존재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모델을 미리 학습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에이전트가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하면 그 에이전트는 그 회사 속에 들어가서 그 회사 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 회사 속에서의 프로시저나 프로세스 같은 걸 배우고 그 프로세스를 배운 다음에 그 회사의 내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하겠죠. 그런 에이전트가 훨씬 적합할 겁니다. 누구나 그걸 원하긴 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전 그런 컨티뉴얼 러닝을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상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초지능이라고 생각할 만한 특성을 갖출 수도 있어요. 그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 모든 프로세스를 빨리 파악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의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경제적 임팩트는 충분할 거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건 필요할 거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델도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더 투자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의 모델을 통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기술로도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오더가 다를 수 있죠. 예, 규모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노암 브라운의 정리한 글, 승주님 보여주신 거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의 수준으로도 모자라지 않다. 매우 쓸만하고, 사실 저희가 3년 전, 몇 년 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초지능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뭔가 AGI가 나올 거야, 뭐 할 거야라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기대가 계속 뒤로 이연되면 지금 뭔가 당장 액션하지 않고 기다리고 싶어하는 인센티브는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더 기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도 매우 경계해서 해석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제 후반부인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게 한 저도 이 슬라이드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오늘 자리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클로드 오퍼스 4.5가 던져주는 거 가지고서는 하는 겁니다. 틱톡에 존재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가짜 꽤 많거든요. 못 알아챌 뿐이지. 근데 그게 우리가 고객으로서 그 영상을 보고 재밌고 만족스럽고 제가 도움이 되면 그게 AI인 것과 사람인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지. 맨 마지막에 릴리아가 마무리하는 거가 취향을 얘기했거든요. 테이스트. 근데 저는 이게 요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압축된 표현이라고 느껴요. 취향이요. 예, 그렇죠. 연구자들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취향이 좋아야 된다. 저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그러면 취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취향은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 건가?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에 되돌이켜 찍는 얘기죠.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스트레인지 루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도돌이표가 먹이면서 위에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가 인탱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진보의 시작이자, 예, 그렇다고 더글라스 호프스타더는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더글라스 홉스테더가 사실 그 GEB가
그 아날로지 그러니까 유추의 시리즈의 최초 작업이거든요. 상당히 젊을 때 썼어요. 그래서 호프스테터는 그런 어떤 뭔가 흥미로운 것들 사이에 비유를 만들면서 그 작업들을 계속 해와서 오늘날까지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좋은 연구 취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노암 브라운도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이 띵킹 모델 파괴된 것도 일리아 서스케버와 밥 먹으면서 서스케버가 보상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가에서 인정받았던, 그다음에 걔가 맞다고 하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갔던 그것도 어떤 방향성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향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문제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학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연구에서도 그런 미학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수학자들도 어떤 수학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름다운 수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고 그게 머신러닝 연구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머신러닝 연구자들한테 좋은 취향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연구를 하기 전에 그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능력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좋은 취향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취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성현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또 개똥철학이 그냥 저는 양질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많아지면 언제나 질이 꼭 꺼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네네. 아까 얘기해서 계속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질이 많은 정보가 또 많아지면 거기서 또 다음 레이어로 올라가고. 근데 지금 행간에 압축이 있는 거네요. 양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압축해내면은 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양에서 사실 에센스만 꺼내서 그때 저는 성현님이 지난 시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결정적 분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높은 토큰. 엔트로피가 높은. 예.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높은 토큰도 앞에 있는 쓸데없는 에너지가 낮은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도약을 이뤄낸 거잖아요. 뭔가 통계적으로 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러한 약간 상변이하는 시점들이 그래서 thinking 토큰 속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층위 레이어들 사이에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너무 환원적인 시각으로 그 레이어들의 한 층위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막 좀 넘나들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더글라스 홉스타더가 얘기하는 그 비유하는 가장 그 극명한 예제가 그거거든요. 물이 있고 물이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거세게 휘몰아치는데 그럼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기저와 위에 있는 상향의 의미, 서브스트레이트와 미닝의 차이를 만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갑자기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일리아의 얘기를 슬라이드화해서 얘기해 봤는데 오퍼스 4.5는 맨 마지막에 그림을 황금비의 나선으로 만들어줬네요. 뭐 아름다운 거를 이제 표현하려다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뭐 취향, 안목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LLM을 사용할 때도 많이 느껴지는 게 내가 어떤 바를 어디까지 정의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추진하게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이야기 끝이 아니거든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그 현실의 이야기들을 좀 토봐보고 빨리 끝내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한테 인상을 남겼던 영상 두 개를 꼽으라면은 일리아 거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케빈 웨일하고 이 블랙홀 연구하는 과학자하고 이제 팟캐스트 진행자, 지금은 오픈AI에서 나오신 분이긴 한데 어쨌든 같이 일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압축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요 알렉스라는 분이 블랙홀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오픈AI에 오게 됐어요. 여기 번역 AI 뽕이라고 했는데 AGI 필드를 맡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마크 첸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크 첸이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거 AI 좀 의미 있게 써보게 하려고 했다가 이분하고 만나서 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던져보라고 해가지고 완전 도메인 전문가인 블랙홀 과학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칭성에 관련된. 막 그 최근 논문을 올렸던 거래요. 그래서 프로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틀렸대요. 그래서 그거 봐라. 아직은 인간이 더 뛰어나지. 근데 마크 첸이 표정은 좀 풀이 죽었는데 쉬운 문제를 줘보세요라고 했대요. 그 맥락에 딱 블랙홀 문제는 아니더라도 좀 쉬운 문제를 같은 컨텍스트에서 줘보라고 했대요. 9분 정도 생각했더니 아름답을 내놓더래요.
그러더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몸풀기 예제로 프라이밍이 되었으니 이 채팅창에서 다시 어려운 문제를 던져보세요. 18분 프로 진행하고서는 완전히 정확하고 아름다운 답을 내놨대요. 최신, 아직 프리트레이닝이 안 들어간 이야기를. 그래서 충격을 크게 받고서는 지금은 여기 참여해야 되는 거다. 지금 당장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미친 짓 같다. 라고 해서 오픈 AI 과학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함의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 그냥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라이밍 시키는 거. 어려운 문제를 던져는 놓지만 워밍업 시키는 작업 같은 것들이 아직은 필요한데 거기에 인사이트를 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이제 케빈 웨일이 짚어줍니다. 능력 한계에 있는 최전선의 문제를 던져주면 틀릴 때가 많지만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자동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상호작용, 백앤포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델을 잘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모델과 끈기 있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능력이 한계치에서 작업하는 두 사람이 협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거를 감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의외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감각하지 못한 에센스가 이 편에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내용이 좋았고 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오늘 가능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아주 빠르게 해보면 4.5 나왔습니다. 오퍼스 4.5. 제가 바이브 체크를 맷 슈머가 한 거를 보고서는 따라서 해봤어요. 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를 구글 콜랩 컴페티터 UI의 그 콜랩 비슷한 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all computer is in browser.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만들어라라는 프롬프트를 썼더라고요. 맷 슈머가.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이게 총 8분 길이거든요. 근데 4.5가 막 이렇게 쭉쭉 계획 세우고 요거 2줄 썼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클라우드북이라는 걸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이썬, 마크다운, 실행, 이거 그 파이오다이드라는 그 와즘이 있거든요. 웹 어셈블리가 있어서 그건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파이썬을 돌리고 넘파이를 돌리게 해줘요. 그거를 이거 그냥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나 주피터 노트북 똑같은 거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딸깍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해봤어요. 여기서 마크다운 셀에다가 얘기를 쓰면 파이썬 코드를 바꾸는 제네나이 피처를 추가하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딸깍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크다운 나 텍스트 쓰면은 파이썬 코드 생성돼서 뭐 넘파이 들어가고 다 돼요. 야, 좋은 참. 허드둠이 나시죠? 이게 4.5 바이브 체크 컴퓨테이셔널 노트북 뚝딱이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거의 1, 2주 단위로 사실 오퍼스 4.5가 4.1이 나온 다음에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 3차원 인식,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생성은 안 되지만 읽는 거가 되게 벤치가 높아요. 제미나이급으로 그래서 복셀이나 이런 것들도 해요. 4.5가.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컨티뉴얼 러닝을 우회하는 현재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글 좋았거든요. 그 장기 실행 에이전트를 위한 효과적인 하네스. 그래서 기세 형상 관리를 롤백 하기도 하고 하면서 메모리 절약하고 컨텍스트 압축하고 그거를 이제 인간도 결국에는 스크래치 패드, 메모장을 써가지고 그 외제화해서 컨텍스트 관리를 하는 거가 인간의 커다란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제대로. 그리고 지난주 뉴스가 클로드 코드가 데스크탑으로도 들어왔죠. 데스크탑에서 여기 이제 업데이트 하면은 대화 모드, 코드 모드인데 초보자도 여러 개 스폰해서 병렬 관리하는 거를 되게 쉽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루첵에서의 기시감이 있고 같은 방향성에서 구글 안티그래비티의 유튜브 채널 꼭 보시길 권합니다. 이거 짧은데 내용이 아주 알짜예요. 그래서 아티팩트랑 논리지 등의 의미 곱씹어보고 외제화하는 게 안티그래비티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트렌드 캐치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게 외제화를 통해 현재 모델로 할 수 있는 컨티뉴얼 러닝 능력 부족을 우회하는 현상들이 보인다. 인간이 컨텍스트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고 그걸 앞으로 수개월 안에 초인간적으로 잘할 가능성을 이제 상상하게 됐더라고요.
일단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룹 챗. 이거 요새 좀 빡세게 연습해보고 있는데 아직 좀 생경하지만 되게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요거는 한 주 더 묵혔다가 제가 좀 더 프랙티스 쌓아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짚자면 여러 사람이 하니까 여러 사람에게 응대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동기적으로 그걸 다 큐잉 넣어가지고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번에 그리라고 하면 스폰 돼가지고 쭉 다 얘기해 줍니다. 별도의 인스턴스로 다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여기 들어있고 대화 모드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들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전 이게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얘기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다루시죠.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드디어. 물론 이제 성현님은 연구자이시지만 AI 동호인일 뿐인 우리도 AI를 지렛대 삼아 더 좋은 토큰을 세상에 남기고 프리트레이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나? 더 좋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나? 근데 도망자 유연합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시감이 또 느껴져요. 비슷한 풍경을 보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고 싶다. 좋은 얘기들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성현님이 오셔서 너무 좋고요. 성현님이 계속 저희 이 톡에 껴서 이런저런 다른 관점의 피드백들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